네, 안녕하세요. 웨비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웨비나 진행을 맡은 페스카로 전략기획팀 황이슬입니다. 지금부터 티어 실무자를 위한 부서 활용 전략 웨비나 시작하겠습니다. 웨비나는 약 1시간 동안 진행되는데요.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의 고민이 해소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웨비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에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실제로 옥토사 관련 질문은 페스카로에도 많이 문의 주시는 내용인데요. 오늘 웨비나에서는 화면에 보이는 질문을 포함해서 업계 실무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마지막에는 사전 등록 시 문의 주신 질문들을 선정하여 질의응답 형태로 진행할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스카로가 옥토사 관련하여 어떤 영향이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전장 제어기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SDV를 위한 차세대 제어기에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자체 개발했으며 글로벌 OEM의 티어 1으로도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강력한 사이버 보안과 전문 레드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0개 차종의 모든 제어기 취약점을 분석했고 150여 종 제어기에 자체 개발한 보안 솔루션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전문성으로 ASW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사이버 보안을 고려한 BSW 개발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풍부한 옥토사 경험 및 협업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한 제어기에 옥토사를 적용함으로써 실제 티어의 니즈를 완벽하게 파악했고요. 글로벌 옥토사 프로바이더들과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오늘 웨비나에서 페스카로의 성공 사례 기반 옥토사 실무 노하우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를 함께 해주실 페스카로의 전문가 패널 3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미드웨어 전문가 이순철 부사장님입니다. 도시에서 애플리케이션 엔지니어 프로젝트 매니저로 재직하시다가 자동차 미드웨어 회사인 일렉트로빅즈의 한국 지사 대표 이사직까지 수행하셨습니다. 총 3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셨는데요. 부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음으로 구성도 상무님과 최희선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분은 글로벌 제어기 제작사 휴닉스 등에서 자동차 제어기 및 보안 솔루션을 포함한 인베디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을 20년 이상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전문가 패널 3분과 함께 옥토사에 대한 고민 해소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 저도 궁금한데요. SDV 시대 제어기 개발사의 당면 과제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최근 SDV 시대에서 티어들이 넘어야 할 코드에 대한 칼럼을 하면서 화제가 되신 이순철 차장님께 첫 번째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웨비나가 SDV 시대의 변화 속에서 제어기 개발자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해결해 드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SDV의 전환은 몇 가지 중요한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둘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소프트웨어 복잡성입니다. 증가하는 소프트웨어 복잡성을 관리하는 동시에 신뢰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하나는 사이버 보안입니다. SDV에서 생성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사이버 공격 및 개인정보 침해로부터 보호하려면 강력한 암호화와 안전한 데이터 저장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나머지 하나는 규제 및 법적 체계입니다. 데이터스와 관련된 포괄적인 규정을 개발하고 책임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 및 업계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상호 운용성 및 통합입니다. 다양한 공급업체의 여러 형태의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를 응징력 있는 시스템으로 통합하려면 표준화와 산업 간 협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기술 발전 및 비용 관리입니다. 급속한 기술 발전과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진행하면 비용이 증가하고 개발이 복잡해집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표준화 노력, 안전, 성능 및 사용자 경험 향상을 위해 탄생한 것이 옥토사입니다. 네, 옥토사가 이러한 배경으로 나오게 된 거네요. 그럼 옥토사가 뭔지 더 궁금해집니다.
부사장님, 오토사가 무엇인가요? 네, 오토사는 오토모티브 오픈 시스템 아키텍처의 약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동차를 위한 개방형 시스템 아키텍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아키텍처를 통해 다양한 공급업체의 여러 형태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컴퓨터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오토사 컨소시엄의 슬로건은 표준에서 협력하고 개발로 경쟁하자입니다. 자동차 제조사마다 따로 고민하지 않고 협력해서 좋은 아키텍처와 표준화된 규격을 만들자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를 준수해서 개발하면 제조사, 부품업체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는 접근입니다. 오토사는 앞서 설명드린 방면 과제에 대한 어떤 이점을 제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토사는 표준화된 모듈식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모듈성은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고 구성 요소를 독립적으로 개발, 업그레이드 또는 교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보안에서는 보안 지침을 정의하고 자동화된 보안 테스트 도구가 취약점을 탐지합니다. 자동화 도구는 통합 테스트를 통해 제어기간 상호작용을 보장하며 개발 및 테스트를 간소화합니다. 검증은 제어기의 신뢰성, 성능, 보안을 보장합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리 측면에서는 오토사가 OTA 업데이트 표준을 제공합니다. 또한 자동화된 시스템이 업데이트를 배포 처리하며 검증, 프로세스가 업데이트의 안정성을 확인합니다. 다음은 상호 운영성 및 재사용성입니다. 표준화된 아키텍처는 다양한 공급업체의 제어기가 원활히 작동하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여러 프로젝트나 차량 모델에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연성과 확장성이 개선됩니다. 오토사를 통해 새로운 기능과 업데이트를 쉽게 통합할 수 있는데 이는 SDV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오토사는 차량이 증가하는 복잡성과 데이터 요구사항을 지원합니다. 이로써 개발 비용의 절감, 혁신 가속화, 유지 관리 및 업데이트 개선, 이해관계자 간 협력 강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토사는 이미 많은 주요 제조사와 부품업체들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중요 오토사 파트너인 BMW, 포드, GM, 토요타, 복스바겐, 그리고 현대 기아자동차가 있습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사용 사례들은 오토사의 필요성과 효과를 명확히 입증합니다. 네, 부사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오토사는 계층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토사의 계층화 구조는 크게 ASW, BSW, RT가 포함됩니다. ASW는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모듈이며 우리 엔진 제어, 브레이크 시스템, 그다음 에어백 등 같이 어떤 특정 기능을 구현하는 부분을 ASW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BSW는 베이직 소프트웨어 모델이며 하드웨어 추상화, 메모리 관리 등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RT는 런타임 인바이먼트를 말하며 ASW와 BSW 간의 데이터 흐름을 관리합니다. 이 구조는 모듈화된 소프트웨어 개발과 상호 운영성을 촉진합니다.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와 별개로 독립적으로 재활용되기 위해 VFB, Virtual Functional Bus 상에서 설계가 됩니다. 물론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도 오토사 플랫폼에 맞춰 개발되어야 합니다. 이 VFB를 실제 구현해주기 위해 BSW에서는 많은 작업을 필요로 합니다. BSW 작업을 핸디 코딩 방식에서 마우스로 컨피규레이션하는 개발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최소 오토사 구현에는 100에서 200kB의 플래시 메모리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도로 통합된 고급 제어기에는 일반적으로 1에서 4MB 플래시 메모리를 필요로 합니다. 네, 오토사 계층화 구조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이어서 실선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부사장님, 오토사는 하나만 적용하면 될까요?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부탁드립니다. 네.
과거에는 하나만 사용했습니다. 클래식 오토사만 사용했었는데 요즘 SDV 차량은 클래식 그리고 어댑티브 오토사를 함께 적용하고 있는 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두 개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계속 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클래식 플랫폼은 엔진 제어및 제동 시스템과 같이 리얼타임 OS가 필요로 한 기존 기능에 이상적으로 만들어진 플랫폼입니다. 반면 어댑티브 플랫폼은 ADAS나 인포테인먼트 같은 고성능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하게 디자인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플랫폼을 결합하게 되면 확장성, 유연성, 그리고 미래 보장성을 제공하여 차량의 새로운 기술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한 차량에 두 개 오토사를 적용하고 있는 제조사는 BMW, 폭스바겐, 현대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점차 제조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클래식과 어댑티브 오토사를 같이 적용한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오토사 솔루션 선택 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오토사 선택 시 고려할 사항은 우선 MCU의 가용성과 호환성의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오토사 솔루션은 각종 유틸리티 및 라이브러리를 포함한 툴체인, 그리고 오서링 툴의 사용자 경험 편리성, 규정 주수 및 지원 측면에서 대상 칩셋과 잘 맞아야 합니다. 또한 또 한 가지 더 고려할 사항은 여러 자동차 제조사의 요구 사항과 표준을 충족하기 위해 표준 아키텍처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용자 지정 확장, 안전, 보안 및 성능 향상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면 제조사는 업계 표준을 준수하면서 그 회사의 차별화된 기능을 시장에서 두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는 수많은 오토사 공급업체가 존재합니다. 각 오토사 공급업체는 조금씩 다른 라이센스 정책, 그리고 유지보수 조건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가격 정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오토사를 구매 전에 여러 업체의 제안서를 비교해 보시고 그의 장단점을 분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구매 후 발생하는 교육 지원 및 엔지니어링 지원에 대한 부분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토사 솔루션을 선택하실 때 성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토사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오토사를 어떻게 적용하나요? 실제 사례가 궁금해요 라는 질문인데요. 페스카로의 대표 소프트웨어 전문가 최선 팀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페스카로에서 제어 소프트웨어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최이순입니다. 페스카로의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내 최대 자동차 OEM인 H사에 공급되는 제어기에 대부분은 모빌진 오토사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자동차 OEM을 대상으로 하거나 H사를 제외한 국내 OEM을 대상으로 하는 제어기는 모빌진이 아닌 이타스나 벡터, EB사의 오토사 플랫폼을 적용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페스카로도 KGM을 대상으로 하는 게이트웨이 개발 시 오토사 플랫폼을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초기에 주어진 개발 기간이 너무 짧아 자체 플랫폼을 개발할까도 생각을 했지만 동작상의 안정성, 시장에서의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검증된 플랫폼인 오토사를 적용하게 됐습니다. 플랫폼을 비교할 때는 개발에 걸리는 시간, 지원이 얼마나 잘 됐는지, 가격, 그리고 게이트웨이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중 한 업체를 선정하여 적용을 하였습니다. 네, 팀장님 그러면 게이트웨이에 오토사를 적용하는데 얼마나 걸리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당시에 고객사의 요청으로 2개월 만에 게이트웨이의 기본 기능인 메시지 라우팅과 시그널 라우팅, 그리고 진단 일부 기능들까지 동작을 하는 오토사가 적용된 게이트웨이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네. 오토사 적용이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만큼 2개월 만에 오토사를 적용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놀라셨는데요. 그러면 오토사 개발 프로세스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인 오토사 개발 프로세스는 그림과 같습니다.
먼저 제어기의 요구사항과 함께 기본적으로 고객사로부터 CAN DBC, 진단 CDD, 그리고 구현되어야 할 DTC, 네트워크에 관한 정보 등이 제공이 되겠죠. 그러면 전달받은 CAN DBC 및 진단 CDD를 오토사 툴에서 임포트를 하고 그 외 나머지 정보들을 가지고 툴에서 컨피그레이션 작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저장을 하게 되면 ARXML 파일이 생성되게 되는데요. 이 ARXML에는 ESW에서 설정한 컨피그레이션 정보를 포함하여 ASW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에 대한 입출력 및 러너블의 호출 주기 등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BSW 코드 제너레이션 과정을 통해 BSW의 설정 값들이 포함된 ARXML을 기반으로 BSW의 코드가 생성이 되고 RT 코드 제너레이션을 통해 러너블의 호출 및 ASW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입출력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코드들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ASW 정보가 포함된 ARXML을 이용해서는 매트랩과 같은 모델링 툴로 로직을 구성해서 어플리케이션 코드, 소스 코드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너레이션 된 소스 코드들을 컴파일러 툴로 빌드를 하게 되면은 제어기에 올라갈 수 있는 폼웨어 이미지가 생성이 되게 되고 이 이미지를 타겟, 즉 제어기의 MCU에 다운로드를 하여 동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쭉 들어보니까 오토사를 적용하는 게 티어에게 좋은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충분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오토사를 적용하는 이점은 대부분 다 아실 텐데요. 개발자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이점은 MCAR, BSW, RT, 그리고 OS 컨피그레이션 등 대부분 컨피그레이션에 의한 코드가 제너레이션 되기 때문에 사람에 의한 코딩 실수를 현저히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 많은 설정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CAN 메시지와 시그널, 필요한 진단 기능들은 CAN DBC와 진단 CDD 등의 파일들을 이용해서 오토사 툴에 임포트하면은 CAN과 관련된 설정은 어느 정도 자동으로 되는데 이 외에 추가로 많은 컨피그레이션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오토사를 처음 접하는 개발자들에게는 오토사 플랫폼을 도입하는 것이 다소 생소하고 진입장벽이 높아 쉽지 않은 작업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교육과 경험을 쌓은 후에 도입하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도 정말 궁금해하시는 질문인데요. ASW 및 BSW 개발 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팀장님 이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오토사 플랫폼을 이용한 개발 시 가장 필요한 점은 제어기 시스템의 사양, MCU를 포함한 하드웨어에 대한 이해, 시스템의 기능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입출력에 대한 정의 및 설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오토사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제어기 개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오토사를 사용하는 목적 중 하나로 재사용성을 들었었는데요. 제어기의 하드웨어가 변경이 되더라도 이 제어기의 기능이 변경되지 않고 입출력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ASW의 영역은 수정 없이 그대로 새로운 하드웨어에서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제어기 기능과 입출력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ASW 영역은 제작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ASW 개발을 위해 고려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ASW 개발을 위해서 먼저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제어기의 기능별 정의, 그리고 이 기능별로 필요한 입출력에 대한 정리가 되어야 하며 이 기능들이 어떤 시간 주기로 실행이 되어야 한다입니다. 이 부분이 정리가 된다면 매트랩과 같은 모델 베이스로 개발을 하든 아니면 수동으로 코딩을 하든 BSW와는 독립적으로 가상의 RT 환경을 이용해서 ASW 개발이 가능하게 되고 나중에 BSW 개발이 완료되었을 때 인테그레이션 과정을 통해 시스템이 완성되게 됩니다. 네, RT는 앞에서 잠시 설명드리긴 했지만 혹시 추가 설명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RT라는 것은 런타임 인바이러먼트인데
ASW에서 기능별로 구현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 간에 주고받는 데이터, 그리고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와 BSW 간에 주고받는 시그널 또는 데이터를 전달하는 버추얼 펑션 버스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RT는 ASW와 BSW 사이에 위치하고 서로 간에 주고받는 데이터들을 정의함으로써 RT 가상화가 가능하게 되고 ASW와 BSW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네, ASW부터 RT까지 쉽게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잘 됐습니다. 그럼 BSW 개발 시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요? 네, 아마도 대부분 BSW 개발 시 설정하는 내용들에 대해 가장 어려워하시고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토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BSW를 보면 시스템 영역, 메모리 영역,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영역, 그리고 하드웨어 앱스트랙션 영역, CDD 영역이라고 불리는 컴플렉스 드라이브 영역이 있습니다. 먼저 시스템 서비스 영역은 OS, MCU, BSWM, 워치독, DEM, GPT 모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스템 전반적으로 사용되는 서비스를 애플리케이션과 BSW 모듈에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각각 아래와 같은 것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OS 모듈에서는 실행 주기와 우선순위를 가지는 각종 타스크들, 인터럽트 사용 유무 및 인터럽트가 실행될 때 연결된 ISR에 대한 연결, 그리고 뮤추얼 익스클루시브를 위한 리소스 등을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MCU 모듈에서는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클럭들을 설정해야 하며 제어기의 동작 모드, 즉 노멀 모드, 슬립 모드, 스탠바이 모드 등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BSWM 모듈에서는 시스템의 운영을 포함하는 모드들과 해당 모드에서 실행되어야 할 액션 리스트들을 설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GPT는 General Purpose Timer라고 하며 여기서는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타이머들에 대한 설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워치독 모듈에서는 소프트웨어가 멈추거나 정의해 놓은 시간 주기를 초과하는 경우, 실행 순서를 어기는 경우 등을 설정하여 시스템이 오작동 시 재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DEM 모듈은 보통 알고 있는 DTC로 제어기 동작 중에 오작동을 발견하였을 경우에 MVRAM에 기록을 해놓고 클러스터 등의 이 동작 상태를 보고하여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메모리 서비스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메모리 서비스 영역에서는 시스템이 끄졌다 켜져도 남아있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MVM 모듈이 대표적인데 주로 DTC와 관련된 정보 그리고 진단을 통해 읽고 쓰는 데이터들이 저장됩니다. 사용되는 플래시의 컨피그레이션 설정이 메인 칩셋이나 플래시 스펙에 맞게 제대로 설정이 되어야 하고 저장될 항목에 대한 설정도 또한 필요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는 CAN 관련된 통신 모듈에 대한 설정이 필요한데 CAN DBC 및 첨단 CDD를 오토사 툴에서 인풋 시 기본적인 메시지 또는 시그널에 대한 설정이 어느 정도 진행된다고 말씀드렸고 이 외에 게이트웨이의 경우 라우팅이 필요한데 이때는 PDUR 모듈에서 개별적으로 TX와 RX 메시지에 대한 매핑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하드웨어 I/O 앱스트랙션과 CDD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하드웨어 I/O 앱스트랙션 영역은 ADC, DIO, 포트, SDI, UART 등과 같은 MCU의 인풋, 아웃풋 포트들을 사용하기 위한 BSW 영역이고 실제 하드웨어 핀들에 대한 설정과 해당 핀들의 사용 용도에 맞게 설정이 필요합니다. CDD는 오토사의 BSW 엠칼에서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를 구현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개발자에 의해 직접 인터페이스 정의 및 구현되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오토사에서 따로 인터페이스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자유롭게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구현을 하면 되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부분입니다. 네, BSW에 대한 설명 상세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 ASW와 BSW를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제품에 대하여는 제어기 개발사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ASW는 제어기 개발사에서 여러 방법을 통해 직접 개발을 하여 내재화하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제어기 및 하드웨어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BSW 개발은 컨피그레이션 해야 할 항목들이 워낙 많아서 쉽게 접근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사를 이용하여 직접 제품을 개발하여 납품한 경험도 있고 여러 오토사 툴들을 많이 접해본 전문 업체와 협력하면 효율적이고 빠르게 제품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페스카로가 모두사 관련 경험이 풍부하니까요. 관련해서 협업이 필요하시면 페스카로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질문도 고객사에서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입니다. 사이버 보안을 만족시키려면 모두사를 꼭 써야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팀장님 이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사이버 보안을 만족시키기 위해 오토사를 사용해야 한다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필수는 아닙니다. 오토사가 나오기 전에도 이미 캔 동작이 있거라 했듯이 사이버 보안도 이미 구현되어서 동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오토사가 나온 목적을 보면은 소프트웨어의 모듈의 재사용, 품질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미 앞에서 많이 설명을 하였고 사이버 보안 관련된 내용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ASW에서 사이버 보안을 위한 기능들이 실행이 될 때 오토사 BSW의 크립토 서비스 레이어에서 CSM이란 모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CSM 모듈은 전자서명 검증, 맥 생성, 암복 보안, 랜덤 시드 생성 등의 대부분의 사이버 보안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 보안 게이트웨이는 인증서별로 다르게 부여된 진단 기능을 허용하고 인증된 인증서를 가진 장비만 진단 포트 접근이 가능하도록 사이버 보안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래서 BSW에서 기본으로 제공되고 있는 CSM 모듈을 사용해서는 이 강화된 게이트웨이의 사이버 보안 기능을 모두 사용할 수가 없어서 크립토 엔칼 위에 CDD 크립토를 직접 구현을 하여 이러한 기능들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MCU가 변경되더라도 엔칼 레이어에서 크립토 모듈을 설정을 하면은 사이버 보안 모듈을 재사용할 수 있고 이미 수차례 검증된 소프트웨어이므로 구현 및 검증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오토사 플랫폼 사이버 보안 모듈 적용은 페스카로 같은 전문 업체가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페스카로는 이러한 소프트웨어 구조를 잘 설계하고 이미 적용하여 양산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토사 어서링트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이 질문은 페스카로 웨비나의 상징 주성서 선생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물론 있습니다. 저는 자동화를 하나의 방법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웨비나, 그리고 위에서도 앞선 질문, 위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토사는 보통 오토사 솔루션 공급사가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이것을 오토사 패키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오토사 패키지는 컨피그레이션 툴, 다른 말로 어서링 툴, 그리고 BSW와 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토사의 취지 중 하나가 앞에서도 여러 번 반복되었는데요. 휴먼 에러, 결국 사람이 하는 실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있고 이를 충족하기 위해 컨피그레이션 툴, 또 어서링 툴을 활용한 그 코드 생성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벡터의 마이크로사는 다빈치, 또 이타스 오토사의 경우에는 아이솔라, 또 모빌진의 경우에는 모빌진 C 스튜디오, 또 일렉트로비트의 이비트레소스 같은 경우에는 이비트레소스 스튜디오 같은 툴이 사용하게 됩니다. 또 이렇듯 오토사를 사용하면 컨피그레이션만으로 검증된 코드를 생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컨피그레이션 툴을 사용이 그렇게 간단치 않고 세세하게 설정을 해야 하며 이러한 세세한 설정 항목들이 많아지게 되면 컴피레이션 과정 중 휴먼 에러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컴피레이션 과정 중 유사한 컨피그레이션을 여러 번
반복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결국 툴에 대한 사용 숙련도에 따라 상당한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피그레이션을 자동화한다면 사용성 개선을 통해 진입 장벽도 낮출 수 있고 또 휴먼 에러도 줄일 수 있으며 그 반복적인 컨피그레이션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어 개발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고 또 결과물에 대한 일관성 그리고 신뢰도도 높일 수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어서링 툴에서 일부 컨피그레이션을 자동화해 주고는 있지만 전체 프로젝트 단위의 컨피그레이션을 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재활용하여 제어기를 차량 단위로 파생한다든지 또 타 OEM 고객사를 한다든지 하는 대부분을 재활용할 수 있고 일부분만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 자동화를 해준다면 그 효과는 매우 크게 됩니다. 네, 사모님 그러면 혹시 사례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일예로 진단 DTC 관련 전체 컨피그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DEM 서비스에 DTC 항목을 추가해 주어야 하지만 이외에 각 DTC 코드에 필요한 MVRAM 및 FEE 컨피그레이션 그리고 ASW에서 DTC 상태 파악 및 이벤트 설정을 위한 포트 컨피그레이션 또한 해주어야 합니다. 어소링 툴에서 DXT 파일을 임포트하여 DEM 서비스에 DTC 항목을 설정해 주지만 나머지 MVRAM, FE, ASW 포트 설정은 따로 해 줘야 하고 DTC 항목이 많을 경우 각 항목을 반복적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항목을 누락하거나 또는 잘못된 정보로 연결을 하게 되면 정상적인 DTC 동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이러한 부분의 컨피그레이션을 자동화한다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시간적 효율과 또 결과물의 신뢰도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네, 마침 다음 질문이 이어지는데요. 그러면 자동화를 했을 때 코드 변경으로 인한 영향이 없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승무님 이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쉽게도 당연히 있습니다. 다만 자동화할 경우에는 그로 인해 변경 사항이 예측 가능한 것이죠. 왜냐하면 컴퓨레이션을 우리가 자동화할 때 보통 그 결과를 우리는 이미 검증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컴퓨레이션 자동화에 따른 변경 사항도 일반 수정 사항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측한 것과 다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자동화이든 아니든 사소한 컨피그레이션을 변경한 경우에도 반드시 전체 제어기 기능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것을 리그레션 테스트, 다른 말로 회귀 테스터, 우리말로 회귀 테스터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변경 전에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던 것이 변경 후 비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를 확인하는 테스트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는 반복적으로 회귀 테스트가 진행됩니다. 매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시마다 매뉴얼로 전체 기능을 검증하기란 사실 쉽지 않고 또 리소스, 시간 또한 많이 소요가 되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검증 과정 또한 자동화가 필요하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러면 반복적인 테스트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보통 이러한 반복적인 테스트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우리는 하드웨어 인더루 또는 소프트웨어 인더루 등을 구성해서 테스팅을 자동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말 그대로 제어기를 실차와 비슷한 가상 환경을 구성하는 것인데요.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한 각종 장비를 이용하여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고 실제 제어기를 연결하여 테스팅을 수행합니다.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를 통한 그 가상 환경을 구성해서 이 가상 환경에서 소프트웨어를 동작하게 하면서 테스팅을 수행하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키를 통한 그러한 테스팅 자동화를 많이 구성하고들 계십니다. 다만 소프트웨어 기술과 복잡도가 많이 증가하고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의 그 사용 빈도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 페스카로도 제어기를 개발할 때 키를 전문 업체와 함께 제작하기도 했고 또 직접 만들기도 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키를 사용하게 되면 각 테스트 케이스별로 필요한 입력 그리고 요구되어지는 결과를 설정하여 자동으로 전체 테스트를 수행하고 또한 수행한 결과를 리포팅할 수 있습니다. 네, 성우님 검증에 대한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도 검증과 관련이 있는데요. 검증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에 대한 질문입니다. 성우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이것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동화입니다. 보통 검증 활동은 특정 단계에서 특정한 환경을 구성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 설계 단계부터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일 때도 그리고 개발이 완료된 단계 등 다양하게 전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 단계별로는 검증의 목적과 기대되는 결과 그리고 사용하는 도구들이 모두 다릅니다. 설계 단계에서는 보통 설계 결과의 적정성이나 합리성, 일관성, 완성도 등을 리뷰하는 활동을 통해서 전개하게 됩니다. 사이버 보안 관점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사이버 보안 컨셉을 만드는 과정, 사이버 보안 목표를 수립하고 요구사항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과정에서도 도출된 결과들이 정확한지 또 완결되었는지 또 일관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결과물의 품질을 확보하는 그런 검증 활동들이 일어납니다. 모델 기반으로 설계를 하는 경우에도 MIL, 밀, 모델 인도 루프 등을 구성해서 검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소프트웨어를 구현하는 단계에서는 코드 리뷰, 정적 검증, 동적 검증, 단위 시험 등의 활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검증 종류에 대해서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릴게요. 코드 리뷰 활동의 경우 팀단이나 담당자 단위로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게릿과 같은 툴을 도입해서 아예 이런 코드 리뷰 활동을 강제화할 수도 있습니다. 정적 검증의 경우 보통 커버리트와 같은 상용 툴을 사용하여 이즈라나 또는 서트시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검증을 합니다. 이런 정적 검증 활동을 개발이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한꺼번에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디펙트 대응을 위한 코드 수정이 개발 마무리 단계에서 발생하게 되므로 구현한 동작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개발 과정 중에 주기적으로 수행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동적 검증의 경우 일반적으로 ISO 261기에서 정의하고 있는 검증 방법을 따라서 진행을 하고 또 툴로는 다양한 것이 있지만 저희는 주로 벡터 캐스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동적 검증 단위를 화이트박스 테스트로 단위 테스트를 진행하고 또 구문 커버리지나 분기 커버리지를 그런 100% 실현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단위 테스트의 경우에는 보통 기능이나 모듈 단위로 많이 진행을 하게 되며 또 해당 단위의 목표 기능이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는지를 검증하게 됩니다. 개발이 마무리되는 단계에서는 통합 검증을 수행하게 됩니다. 보통 통합 검증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킬 환경을 구성하여 7차에서 검증하기 전에 제어기 단위로 충분히 검증을 수행해서 7차 단위 검증 단계에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성우님 그럼 혹시 사례가 있을까요? 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개발했던 그런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저희는 CGW, 센트럴 게이트웨이를 개발했고 이를 위한 기능 검증을 크게 기본 동작 검증과 사이버 보안 동작 검증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기본 기능의 경우 CGW가 가져야 하는 기능이 차량이나 OEM에 따라서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킬 장비 전문 업체와 함께 제작하였고 또 저희가 이런 제작 과정에서 특히 신경 썼던 것은 차량 모델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캔 정보를 기반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또 이 결과에 따라서 자동으로 테스팅을 수행하고 또 결과 리포트까지 자동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이버 보안 기능 관련해서는 OEM에 따라서 그 요구사항이 굉장히 스페시픽해서 별도의 힐 장비를 만들어 사용을 했으며 이 또한 테스트 케이스 생성부터 수행, 결과 리포트 작성까지 자동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잘 느끼시고 계시겠지만 자동차 그리고 제어기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또 누가 더 효율적이면서 안정적인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느냐가 각 기업의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오토사와 같은 표준화되고 재활용성이 높은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선택하는 것도 바로 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개발도 개발이지만 특히 검증 활동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또 반복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자동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페스카로는 그 사이버 보안 전문 기업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제어기를 만들기도 하고 또 제어기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많은 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검증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또 고민까지 해결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 언제나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본 동작 검증과 사이버 보안 동작 인식에 대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9개의 질문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혹시 아쉬우신가요? 아시는 분들을 위하여 웨비나 사전 등록할 때 문의 주신 질문을 추가로 다뤄보겠습니다. 앞에서 다른 내용들 외에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 5개를 선정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는 동안 전문가 팬분에게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채팅창에 질문을 보내주세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국내 OEM 제공하는 오토사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는데 해외 OEM에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우성서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 앞에서도 유사하게 설명이 좀 나오긴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국내 OEM이 제공하고 있는 오토사 솔루션의 경우 그 해당 OEM 전용으로 해외 OEM 대상으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죠. 해서 오토사 솔루션을 해외 OEM에 맞게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결국 글로벌 오토사 솔루션 제공업체의 것을 선택하셔서 진행하셔야 하는데 소프트웨어 관점에서는 해당 오토사 솔루션에 포함된 어서링 툴을 이용한 그 컨피그레이션도 모두 변경하셔야 하고 뭐 이렇게 변경하게 되면 BSW 전체가 변경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또 ASW의 경우 그 오토사의 기본 취지대로 본다면 거의 100%를 재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 그거는 사실상 조금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 수정은 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주 많이 제거할 수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BSW인데요. BSW에 대한 내재화된 노하우가 충분히 있는 그런 인력들이 있다면 직접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하나 그렇지 못한다면 저희 페스카로와 같은 전문 업체와 함께 대응하시는 것도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깔끔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요. 오토사 첫 도입 시 사전에 준비할 사항은 무엇이고 진행 시 유념해야 할 사항이 궁금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질문도 우선서 선생님께 부탁드립니다. 이 질문도 사실 앞에서 두 분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에 어느 정도 답변이 될 수 있는데 제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오토사 도입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사실 OEM이 지정했거나 또는 적극 추천하는 오토사 솔루션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OEM이 원하는 오토사를 쓰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적절한 오토사 솔루션 선정을 위해 먼저 사용을 하고자 하는 MCU, 그 칩셋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칩셋이 해당 업체의 솔루션에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오토사 솔루션 중에 제어기에 필요한 기능을 모두 지원하고 있는지, 또 기술 지원은 원활한지, 또 비용은 합리적인지, 또 오토사 패키지 딜리버리 이 기간이 과제 일정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지, 또 안정성이 확보된 솔루션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각적으로 고려가 되고, 오토사를 가급적으로 고려가 돼서 오토사를 선택해야지 당장 제품화에도 문제가 없고 또 추후 확대 전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상무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요. 공급 업체들이 오토사 적용 확대 관련해서 어떤 고민과 애로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순철 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고요. 오토사 이제 적용 확대는 여러 가지 경우 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한 세 가지 정도로 제가 한번 나눠보게 되면, 첫째는 이제 한 회사에서 만약에 뭐 ABS라는 제품에 처음에 오토사를 적용하다가 이제 옆에 부서에 있는 서스펜션 제어기에 적용하고 또 그 옆에 있는 스티어링 제품에도 오토사를 확대 적용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한 업체에서 예를 들자면 모빌진 오토사를 그동안에 쓰고 있었는데 글로벌로 나가려다 보니까 글로벌 OEM이 다른 오토사 솔루션을 선호하고 있어서 그 오토사 솔루션으로 갈아타야 되는, 아니면 두 개를 같이 유지해야 되는 아마 그런 또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클래식 오토사만 전문으로 사용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서부터 이제 어댑티브 오토사까지 할 수밖에 없어서 클래식과 어댑티브를 두 개를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는 그런 경우들 세 가지라고 보겠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인력이겠죠. 과연 이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거를 할 만한 충분한 역량이 돼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가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오토사 업체들과의 관련된 여러 가지 라이센스 문제 있지 않습니까? 라이센스 업체, 그러니까 하나의 제품을 쓸 때랑 두세 개 제품을 쓸 때랑 라이센스 아마 정책이 다 바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계속 비용도 또 다르게 그쪽에서 청구를 하게 될 거고요. 뭐 매년마다 이제 중간중간에 라이센스가 업데이트 되는 거를 유지보수하는 비용을 그쪽에서 요청을 하실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용 문제도 상당히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품이 여러 가지를 같이 적용하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복잡성에 대한 부분 꼭 고려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옛날에 레거시 코드로 짰던 코딩 소프트웨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그 시스템과의 통합 문제, 그 부분도 상당히 많이 고려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토사뿐만 아니라 지금 자동차 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기능 안전성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 안전과 오토사를 어떻게 잘 충족시킬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은 또 고려를 해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그동안에는 이제 클래식에 굉장히 우리가 익숙해 있지만 앞으로는 어댑티브 오토사를 계속 더 확장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댑티브 오토사는 클래식보다는 조금 더 스탠다드 기준을 만드는 데서 조금 더 많은 문을 많이 열어놓은 그런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실시간 요구사항 처리, 그다음에 유연성 문제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될지 하는 부분, 그 부분을 상당히 많이 좀 고민하시고 해결 방안을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클래식 오토사가 어댑티브 오토사로 완전히 대체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부사장님 이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 굉장히 좋고 또 답하기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비슷한 질문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일단 먼저 답을 말씀드리면 기술적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하지만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유를 말씀드리면 클래식 오토사는 워낙 우리 하드 리얼타임 인베디드 OS 제품에 쓰이게끔 만든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엔진 ECU, 뭐 ABS ECU, 에어백 ECU처럼 완전 리얼타임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제어기를 위한 그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의 특성은 굉장히 실시간 성능과 안정성을 필요로 하는 작업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 제품이 이제 그 차량 네트워크에 연결되면 조금 지연과 간섭이 발생해서 약간 실시간 통신하는데 좀 방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토사 컨소시엄에서 어댑티브라는 새로운 오토사 플랫폼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댑티브 오토사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자율주행과 관련된 보다 계산 집약적이고 유연한 작업을 처리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어댑티브를 가지고 리얼타임도 할 수 있고 그냥 일반적인 ADAS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할 수 있지만 그다지 이렇게 효율적이진 않다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기능 우리 안전 수준에서 어댑티브 오토사는 현재 아실 B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식 오토사는 지금 아실 D까지 충족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어기가 아실 레벨에 따라서 어느 제어기는 아실 D를 만족하는 클래식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클래식과 어댑티브 오토사 조합은 각 플랫폼의 장점을 활용해서 동일한 차량의 아키텍처를 설계하시고 사용하시는 분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부사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 사전 질문입니다. 오토사의 재활용에 대한 부분이 알고 싶습니다. ASW 변경에 따른 BSW의 재활용에 대한 설계 방법도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 질문은 최희선 팀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앞에서 ASW는 BSW와 독립적으로 가상 RT 환경에서 개발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RT의 ASW와 BSW 간, 그리고 ASW와 ASW 간 주고받는 데이터들에 대한 인터페이스가 미리 정의되어 있고, 가상 RT가 이런 데이터들을 주고받는 것을 에뮬레이션 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요. 아래 세 가지 정도의 예시로 ASW나 BSW의 재활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첫 번째로 제어기로의 입출력, 그러니까 펜 메시지나 하드웨어 IO 인풋 아웃풋이 동일한데 하드웨어만 변경된 경우, 이 경우에는 ASW는 변경 없이 그대로 재사용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엠카를 제외한 BSW 또한 재사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MCU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 엠칼 변경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고, 엠칼 설정 후에 BSW 모듈과의 연결 부분에서 일부 BSW 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 예로 제어기의 하드웨어나 기능 변경은 없는데 입출력이 변경된 경우, 이 경우에는 주로 캔 메시지나 시그널들이 추가된 경우인데요. BSW는 새로운 캔 DBC를 임포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변경이 필수적이고요. 만약 추가된 시그널을 ASW에서 사용해야 한다면 RT에서 연결되는 포트들이 추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ASW 또한 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IO가 변경되는 경우는 캔 메시지가 변경되는 경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하드웨어가 변경된 경우에는 엠칼 설정은 무조건 필요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하드웨어 IO를 ASW에서 사용을 한다면 ASW 또한 변경이 필요하나 단순히 하드웨어 IO 포트 변경이고 새로운 추가가 없다면 ASW는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로 제어기의 하드웨어 변경은 없는데 제어기가 수행해야 될 기능이나 기능이 추가 또는 변경된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제어기 개발 시 모든 입출력에 대한 정의가 RT 포트로 설정이 되어 있다면 BSW는 그대로 재사용이 가능하고요. ASW에서 새로운 기능만 추가되거나 변경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팀장님. 그 구체적인 예시랑 답변을 주셔서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채팅창에 들어온 질문을 다뤄볼 예정인데요. 기사에서 개발하신 오토사 적용 게이트웨이 제품의 MCU 모니터입니다라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 질문은 구성서 선생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그 MCU의 파트 넘버나 모델을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하고요. 그래서 별도로 문의를 주시면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하지만 한 가지 제조사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NXP에서 만든 칩셋을 사용하고요. 저희는 이제 저가형과 고가형 라인업이 있어서
그런 두 가지 정도. 그러니까 고가형 같은 경우는 그 MCU뿐만 아니라 AP까지 포함되어 있는 고성능 칩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왔는데, 요거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댑티브 오토사는 적용이 활발한지 양산 이력이 많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거운 어댑티브 오토사를 대체하는 그 OS를 제공하는 업체들 규모가 같아서 여쭤보라고 하시는데요. 이 질문은 어느 분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까요? 이것도 제가 그냥 답변을 드릴게요. 아까 저희 부사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댑티브 오토사를 적용이 활발해진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토사를, 그리고 또 어댑티브 오토사를 많이 만들어서 전개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어댑티브 오토사를 많이 사용할 것이라, 이미 사용하는 데도 사실 있긴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ADAS나 AVNT 쪽에 어댑티브 오토사를 사용을 많이 하는 부분이고, 특히 예를 들어서 그 AVNT 같은 헤드 유닛,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 차량을 컨트롤하는 쪽에는 어댑티브 오토사와 클래식 오토사가 같이 조합을 이루어서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실제 미디어 기능이라든지 좀 더 복잡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위해서는 그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라든지 또는 지금 우리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CCOS라고 해서 별도의 자체 OS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어댑티브 오토사의 적용이 활발해진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오히려 경쟁하는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애매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양산 이력은 현재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어댑티브 오토사를 안 쓰고도 차를 만드는 데를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업체에서는 그런 많은 노력들을 좀 하고 계시죠. 근데 저는 약간 좀 다른 쪽에서 좀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댑티브를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소프트웨어 신뢰성을 가지고 갈 거냐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검증된 시스템을 쓰는 게 저희한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뭐 소프트웨어 천재들이 만든 그 미국에 있는 회사들처럼 미들웨어 자기네들 거 마음대로 쓸 수 있으면 물론 그만큼 그 사람들이 실력으로 그렇게 하시겠죠, 그분들은.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한 리스크를 지금 안고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리스크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조금 사용하기 힘드실 수는 있지만 어댑티브 도사를 조금 더 사용하시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가 좀 드리는 어떤 제안입니다. 네, 그 부분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라이브 Q&A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웨비나를 마칠 시간인데요. 오토사 활용 전략에 대한 패스장의 실무 노하우 어떠셨나요? 웨비나를 통해서 오토사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웨비나에 대해 솔직한 소감을 보내주시면 저희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어느 부분이 도움이 되었고 어느 부분이 아쉬웠는지 소감을 작성해 주시면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웨비나로 돌아오겠습니다. 가장 유익한 의견을 주신 세 분께는 신세계 상품권 5만 원권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소식만 더 전하고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페스카로가 7월 4일에 개최되는 오토모티브 이노베이션 데이 2024에 참가합니다. 줄여서 AID라고 하는데요. AID는 한국 최대 자동차 EMU 및 전략 컨퍼런스로 올해 서울 양재동에서 개최가 됩니다. 업계 35명의 전문가가 1000여 명의 참관객을 대상으로 자율주행, SUV, e-모빌리티 등 3개 세션에서 인사이트와 솔루션을 주관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페스카로 홍석희 대표님께서 SUV 시대 경쟁의 본질이 달라진다라는 주제로 기조 연설을 맡을 예정이고요. 이현정 상무님께서는 SUV 시대 핵심 경쟁력으로 소프트웨어 정식 운영 관리 솔루션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석 부탁드립니다. 또한 2층에서는 작게 전시 부스도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페스카로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방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래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솔루션 전문 기업 페스카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